오늘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지수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잘 안 믿겨지는데요. 제 기억으로 저는 분명 여느 고3들이 다들 그러하듯이 연학실에 앉아서 수험생들의 애정을 듬뿍 받고 있는 수능특강과 별로 즐겁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셰익스피어에 대한 생각을 문득 하다가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어느새 여기 서서 여러분들께 제가 한 그 작은 생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작은 생각이 뭐냐? 법과 정의의 한계와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제목만 들어서는 잘 감이 안 잡히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발표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눠봤어요. 첫째, 있다. 뭐가 있냐면 법과 정의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불가능하다. 뭐가 불가능하냐면요, 법과 정의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마지막으로 셋째, 이건 한자가 좀 생소하네요. 미련. 우리는 법과 정의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미련함을 가져야 한다. 자, 나는 아직도 잘 감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 괜찮아요.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법과 정의의 한계에 대한 내용부터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이건 셰익스피어의 자애는 자로라는 희곡에서 따온 대사인데, 법은 내 몸만 심판하는 것이요. 여러분, 법은 누구를 심판할까요? 수줍음이 많으시네요. 그러면 부끄러움 없는 제가 대신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법에 걸린 자만 심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지어도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죄 지은 자를 잡아와도 그 죄를 심판할 법이, 적절한 법이 없으면 범죄자가 있어도 그걸 눈앞에 두고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극 중에서 고너릴이라는 여자는 리어 왕의 딸이에요. 이 여자는 리어 왕에게서 권력을 넘겨받은 후에 법치주의의 수호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단지 스스로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만 법을 이용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법을 나쁜 의도로 악용하는 것에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럼 다음은 정의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건 좀 더 쉬워요. 만약에 정의가 완벽했다면, 우리 사는 세상에 정의의 한계가 없었다면 이 세상엔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죠. 여기 띄워진 리어 왕이라는 희곡의 주인공인 리어 왕도 억울하기로는 둘째가라는 서러운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늙은 왕은 자신이 너무 늙었으니 이제 좀 쉬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의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왕이라는 지위와 100명의 호위기사를 뺀 모든 영토와 권력을 넘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이 권력을 넘겨주기 전에는 두 딸들이 아버지 하면서 아양을 떨다가 권력을 딱 넘겨받은 후에는 입을 싹 씻은 다음에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의 100명의 호위기사를 야금야금 다 빼앗고 결국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밤 늙은 아버지를 단신으로 집에서 내쫓아요. 자, 그림을 보세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꽂혀서 나무까지 뽑혀나가는 극악한 날씨인데, 옆에 서 있는 늙은 남자 리어 왕만은 딸들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과 배신감에 하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친 사람이 되어 스스로의 상상 속에서 자신만의 이상적인 정의의 왕국을 세우고 그 속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벽하게 정의롭지만은 않으니까요. 이렇게 법과 정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내용, 불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법과 정의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그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얘기를 다음 대사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이번 대사는 조금 길어요. 이것도 자애는 자로란 희곡에서 발췌한 건데, 죄수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는 배심판사 12명 중에도 심판을 받는 죄수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지은 죄인이 한두 명쯤 있을지도 모르고 나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소.
아주 파격적인 말이죠. 근데 제가 이 대사를 가져온 이유는 전국 또는 전 세계의 수많은 청렴하신 판사분들을 모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자기가 심판을 내려야 하는 죄수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지은 판사님들은 거의 없겠죠. 하지만 판사님들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사람이 만들죠. 근데 사람한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만든 법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제도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법제도라는 시스템은 아까 전에 말했던 한계가 있는 법과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둘이 모인 사법제도에도 한계가 있고 그 사법제도가 이루려고 하는 정의에도 한계가 있죠. 인간에게 한계가 있는 한 법과 정의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과 정의의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미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과 정의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런 미련함을 가져야 하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대사를 가져올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셰익스피어가 낳은 최고의 명대사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보다를 가져왔어요. 여러분은 왜 사세요? 어차피 곧 죽을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지만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요. 우리는 6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3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정말 재수가 없으면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살아야 되냐? 사실 그거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한테는 저만의 대답이 있고 여러분들께는 여러분들만의 대답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말씀드릴 것도 아니면서 왜 이런 질문을 던졌냐? 우리가 법과 정의의 한계를 대하는 태도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죠. 미련하게. 왜냐하면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법과 정의의 한계를 메꿔가는 일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법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